오늘은 뜨거웠던 미국장이 조금 쉬어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왔지만 오늘은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애틀랜타 연은이 추정하는 4분기 GDP가 확 뛰어 올라 버렸습니다. 한때 1% 초반에서 빌빌거렸는데 2.6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난 11월 소매 판매도 예상과 다르게 좋게 나왔고 여기에 4분기 GDP 예상까지 올라가면서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이죠. 파월이 너무 성급했던 거 아니냐. 쓸데없이 자산시장이 뛰어오를 명분을 준 게 아니냐. 더 나아가 파월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또 자산시장 버블만 키우는 거 아니냐. 누구 사주를 받았냐. 뭐 이런 비판인데요. 다른 것 떠나서 파월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연준의 머릿속에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었던 것인지 그 사고 과정의 한 단면을 추측해서 거슬러 올라가고자 합니다. 썸네일은 비록 어그로우지만 이 분석만큼 여러분이 챙겨가시면서 추후 투자 결정에 참고 자료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 열린 FOMC가 올해를 마감하는 FOMC였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연준 입장에서 내년에 해가 바뀌는 새로운 연도를 맞이하면서 뭔가 거시적인 그런 전망은 다시 제대로 해보자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자산시장에 이 정도 사인을 준 생각은 아니었고 의도는 중립적이었던 거죠. 뇌피셜이지만 자, 그래서 과연 지금 GDP 2.6을 때려넣고 지금 적정금리가 얼마인지 원점에서 계산해보자. 그리고 점도표를 다시 찍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테일러 준칙을 꺼내서 계산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테일러 준칙이 뭐죠? 그렇죠. 93년에 존 테일러에 의해 개발된 적정금리 추정 모델입니다. 테일러 규칙의 기본 형태는 이런 식인데요. 좀 싫어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그리고 간단합니다. 이게 I가 목표 이자율이고, R스타가 중립금리. 아시죠? 인플레나 경제 성장 없이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률에서 운영될 때의 금리죠. Y가 실제 GDP, Y스타가 잠재 GDP, 파이가 현재 인플레, 파이스타가 목표 인플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그냥 산수입니다. 자, 지금 미국의 중립금리 수준 놓고 여러 얘기가 나오지만 이걸 2%로 가정하고 또 파월도 강조하지만 기대 인플레가 목표 인플레가 2%로 잘 고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GDP 2.6을 넣고 잠재 성장률 그것도 논란 여지가 있지만 2% 넣으면 그리고 물가를 뭘 넣어야 되냐 이거는 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코어 PC 나오는 3.5 넣겠습니다. 그러면 적정 기준금리가 3.05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되게 낮죠? 근데 이 테일러 준칙이 93년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현실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시도가 있었습니다. 최신 버전 2개가 있는데 일단 제임스 블라드가 만든 현대화된 테일러 준칙 이게 있습니다. 이 제임스 블라드 잘 아시죠? 연준 최고 매파였다가 지금 듀크대에 가신 분. 이 식이 이렇게 바뀌는데요.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더하기 1.5 곱하기 장기 인플레 기대치 빼기 목표 인플레 더하기 0.5 곱하기 GDP 성장 빼기 잠재 성장률 플러스 금융시장 조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장기 기대 인플레는 요거죠. 최근 미시간 5년 데이터니 2.8을 넣을게요. 그러면 계산하면 3.5% 플러스 알파가 나옵니다. 왜 알파냐? 이 금융시장 조건 이게 있잖아요. 이 시장이 막 올라서 사람들의 심리가 올라가고 이런 거를 여기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0으로 보자면은 3.5지만 지금처럼 투심이 올라가는 상황이면은 0으로 두면 안 되겠죠? 가정치를 넣어야겠죠? 제 마음대로 0.5로 넣겠습니다. 그럼 한 4 정도가 나오죠. 또 모델이 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 뉴욕 연은 총재의 또 테일러 준칙 개정판이 있어요. 식이 이렇게 됩니다. 비슷한데요, 다.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더하기 1.5 곱하기 현재 인플레 빼기 목표 인플레 더하기 0.5 곱하기 GDP 성장 빼기 잠재 성장률 이걸로 계산하면 딱 4.5가 나옵니다. 딱 기준금리 지금 3번 이내하면 나온 데이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 드리냐? 계산까지 해가면서 여러분 이렇게 금리가 결정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식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 가정 아닙니까? 중립금리도 가정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목표 인플레도 가정이고 현재 인플레도 뭘 써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되고 잠재 성장률도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가정이죠. 하지만 연준 총재들이 만든 식으로 대략적인 수치를 뽑았을 때 현 금리 수준이 충분히 제약적이고 내년에 금리를 꽤 내려야 한다는 연준 점도표의 논리 자체가 정당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파월 의장은 내년 앞두고 이렇게 돌려본 건데 그런 상식성의 얘기를 한 것인데 여러분들이 너무 하셨어요. 좀 자제하세요 이런 거죠. 근데 이게 뱉고 나니 엎질러진 물인 겁니다. 채권 주식시장이 동시에 다 파월 얘기를 유리한 쪽으로 받아들이면서 다 가지아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준 내부에서도 자성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속도 조절 멘트가 나오죠.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방금 말씀드린 이분이 CNBC랑 인터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우리는 현재 금리 인하 얘기하고 있지 않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대로 인플레를 목표치로 2%로 돌려놓기 위해 충분히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지
질문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금리와 물가, 성장률, 실업률 전망을 써낸다. 그것은 기본 시나리오상 향후 3년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관한 개인의 생각에 불과하다. 개인의 생각에 불과하다. 이렇게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낮은 수준의 인플레가 다시 역정이 된다면 오히려 중앙은행은 다시 긴축 정책을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쉽게 금리 인하 안 하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언론에서도 파월을 굉장히 때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너무 성급했다. 이런 쪽입니다. 하지만 여튼 파월의 진위와 무관하게 이미 분위기는 넘어간 상황이고 랠리가 간다면 언제까지냐 이게 의문인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그림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금리가 실제로 인하되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었다는 얘기죠. 2000년 초 보시면 금리가 고점에 묶여 있고 인하 기대감이 있을 때는 반등 랠리가 세게 나오다가 바랬던 상상이 현실화되는 순간 시장은 무너지면서 내려갔다. 실제로 그러니까 금리 인하 예고가 아니라 실제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경제가 그 시점에 무너졌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보면 금리 인하 시점이 미뤄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더 기회를 엿볼 시간이 늘어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월저널 보면 이렇게 기사를 쓰죠. 투자자들은 최근 몇 년 동안 금리 인상 경로에 대해 여러 차례 틀렸다. 금리 인하에 대한 희망은 최근 몇 달 동안 이전 랠리에 박차를 가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경고의 기사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투심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불안불안 마음 가지고 다들 열심히 파티에서 막 춤을 추시면서 아마도 지금 다들 출구가 지금 어딨냐 이렇게 곁눈질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래도 내 옆에 있는 얘보다는 불났을 때 누구보다 빨리 나갈 수 있어. 왜? 나는 얘보다 똑똑하니까. 아마도 다들 이런 심정으로 파티에 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 그걸 또 과실을 따먹어야 되니까요. 하지만 앞으로 많은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관련되는 사항은 계속 업데이트 드리면서 함께 논의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의 부연변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